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이 이야기는 6년 전 제가 20살 때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에서 제 친구와 단둘이 직접 겪은 일이에요. 제가 20살 때 친구네 본가에 놀러 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친구의 아버지는 밀양 얼음골 근방에서 과수원을 하고 계셨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근처 분위기가 영락없는 시골 느낌이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과수원에 우거진 수풀투성이었는데, 그때 제가 친구한테 들은 말이 들었던 그대로를 전달해드리자면, 실제로 그 동네 사람들이 과수원이나 그 근처에서 귀신 보는 일이 생각보다 잦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수풀 속에서 유기된 시신이나 신체의 일부가 발견되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친구네 과수원에서 편의점을 찾아가려면 좋기 40분 정도는 걸어야 할 그런 오지였으니까 말이죠. 아무튼 그날 밤 친구와 술을 한 잔 걸치고 나서, 맨정신이었으면 절대로 생각도 못했겠지만, 야, 네가 말한 그 귀신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나 보러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 친구는 평소에 가위도 많이 눌리고, 그래서 점집도 여러 번 다니고 뭐 그랬던 친구예요. 하여간 저는 친구와 손전등을 챙겨 들고 그 과수원 주변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길 폭이 넓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서로 나란히 걷지는 못하고 살짝 사선으로 걷고 있었는데, 거기는 가로등도 거의 없어서 밤에는 후레쉬 없으면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런 어둠 속을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친구랑 한참 걷던 중에 저 앞에 가로등이 하나 보입니다. 근데 엄청 낡은 가로등이라 그런지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며 깜빡거리더군요. 그리고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그 가로등 밑을 지날 때쯤 갑자기 친구가 얼어붙듯 제자리에 멈춰서더군요. 뭐야? 너 왜 그래? 아니, 방금 그림자가... 그때 친구의 말이, 가로등을 정면에 두고 걸을 땐 그림자가 저희 뒤쪽으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로등 밑을 지나면서 그림자가 저희 앞으로 치게 될 때쯤 고장난 가로등이 막 깜빡깜빡하는 바로 그 순간 그림자가 3개가 보였대요. 저희는 2사람인데, 저는 그때 제 눈으로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친구에게 잘못 본 거겠지 하며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주변에는 폐가가 많았는데, 뭐 담벼락이나 대문만 남고 막 다 헐어진, 버려진 지 꽤 오래된 그런 수준의 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걷고 있던 어느 순간인가 제 주변 시야로 뭔가 움직이는 게 느껴져서 그쪽으로 눈을 돌렸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폐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전에 점집이었던 건지 아니면 그런 물건을 팔던 곳이었는지 오방기 같은 게 보이는 집이었어요. 되게 낡은 오방기요. 그리고 대문은 녹이 잔뜩 쓸어서 아주 불그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열려있던 그 녹슨 대문 사이로 새하얀 손이 검지손가락부터 타다다닥 문을 짚고 쓱 튀어나오는데, 진짜
제가 술 기운 아니었으면 절대 그러지 못했을 텐데 찾았다! 하며 후레쉬를 비추며 그 대문 뒤쪽으로 뛰어들어갔는데 주변에는 그 누구도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그 하얀 손. 근데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귀신 본 거 맞죠? 그게 제가 귀신을 믿게 된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 귀신 목격이었죠. 그렇게 친구네 집으로 되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앞서 말한 듯 길 폭이 넓지 않아서 대각선으로 서서 걷고 있었는데 그때는 친구가 뒤쪽에 있었고 제가 앞쪽에서 걷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친구가 기절하듯이 툭 쓰러졌습니다. 저는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더군요. 얘가 왜 정신을 놓고 기절을 했는지. 하여 친구를 들쳐업고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왔습니다. 그리곤 집에 데려와서 깨어난 친구에게 영문을 물었죠. 야, 너 왜 기절했어? 하고요. 그러자 친구가 이러더군요. 야, 너 놀라지 말고 들어? 그 풀밭 쪽으로 어떤 여자가 너 바로 옆에서 따라 걷고 있었어. 그러다 나랑 눈을 마주쳤는데 막 이상한 소리를 내는데 그 뒤로 내가 기억이 없어. 친구의 말에 따르면 그 귀신의 소리는 마치 주파수를 제대로 잡지 못한 라디오 속의 목소리 같았다고 합니다. 비록 제 인생에서 단 한 번의 귀신 경험담이었지만 이 경험으로 인해서 저는 귀신이 있다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추후 친구의 아버지는 도박에 빠지셔서 그 과수원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하여 다시 그곳을 방문할 일은 없었지만 아직도 그날 밤 제가 봤던 그 새하얀 손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때는 전역하고 부동산 분양업을 할 때였습니다. 23인가 4, 아마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부동산 분양업의 특성상 분양이 100% 완료되어 끝나거나 아니면 일이 안 돼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다고 팀원들이 판단을 하면 서울, 경기, 부산 할 것 없이 분양 일거리를 찾아서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도중 사건은 경기도 양주에서 일어나게 되죠. 전에 하던 곳에 분양일이 잘 되지 않아서 모두 어디로 이동할까 망설이다가 양주가 뜨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팀장 형님이 다같이 양주로의 이동을 제안하셨습니다. 처음 같이 시작한 팀원들 중 몇몇 형님들은 그만두셨고 저랑 형님 둘 그리고 누님 한 분 이렇게 넷이 남아서 양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은 양주에 위치한 롯데리아 맞은편에 있는 컨테이너였고 그 옆에 리치마트라는 대형마트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숙소는 영웅장이라는 여관이었습니다. 아무튼 팀장 형님이 여관에 올라가서 여관 주인과 월 숙박 금액을 조정하신 후에 저희 각자 숙소를 배정받고 이제 짐을 챙겨서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카운터 앞으로 마중 나온 주인 아주머니 얼굴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아이고 젊은 총각이네 하면서 반겨주시는 아주머니께 인사를 드리면서 얼굴을 봤는데 일본의 경극 배우처럼 새하얗게 칠한 얼굴과 새빨간 립스틱 그리고 엄청 굵게 그린 아이라인 게다가 비정상적으로 큰 얼굴에 작은 키 그 사람을 보자 뭔가 무서운 기분이 들어 대충 인사만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계단을 올라오자 바닥엔 온통 카펫이 깔린 옛날식 여관이 눈에 띄었고, 한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복도의 불이 어둡게 꺼져 있었습니다. 제가 배정받았던 202호방은 입구 문이 나무로 되어 있었고, 그 문을 열면 신발장이 나오고 그 신발장 왼편에 허름한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무 중문을 열면 방이 나오는 그런 옛날 구조의 여관이었습니다. 그렇게 같은 방을 쓰기로 했던 형님 한 분과 함께 짐을 주섬주섬 풀고 있는데, TV 및 장판에 뭔가 갈색깔 얼룩이 굉장히 크게 번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방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그을린 건가 하고 생각을 했지만, 그 이전에 시골에서 그런 그을린 자국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건 아니었던 걸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짐을 풀고 있을 때 옆방에서 짐을 다 푼 다른 형님 하나가 저희 방으로 넘어오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짐을 다 풀었냐고 물으시길래, 네, 다 풀었어요. 근데 바닥에 이거 뭐예요? 하는 제 물음에 그 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건 사람 피 스민 건데? 여기 누구 뒤졌나 보다야. 이러시는데, 그때야 제가 웃어넘기긴 했지만 왠지 등 뒤로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더군요. 아무튼 짐을 다 풀고 난 후에 다 같이 점심을 먹고 그날 업무들을 다 마친 후에 각자 숙소로 흩어져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하고 복귀하는 게 제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다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여니까 같은 방 쓰기로 했던 형님이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화장실로 가서 옷을 빨고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샤워를 하다가 자꾸 이상한 한기가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하고 입김을 내어보니까 진짜로 입김이 났습니다. 그렇게 추운 겨울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샤워를 마치고 바닥에 이불을 깐 다음에 자리에 누웠습니다. 저는 잠이 들락말락 그렇게 한 10여 분 흘렀을까요? 저기 구석 멀리서 톡톡 톡톡톡톡 막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에서 막 샤워타월 같은 게 젖어서 물이 떨어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소리는 점점 갈수록 저희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어떤 소리인지 표현하기 좀 애매하지만, 혹시 바닥이나 책상을 손톱으로 톡톡 리듬 타는 소리 아시나요? 마치 그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요. 바닥에 깐 이불 바로 옆으로 그 장판을 누군가 여러 개의 손톱으로 토독토독토독토독토독 하며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제 바로 귀 옆에서 들리더군요. 저는 소리 지를 겨를도 없이 헙 하며 먹는 숨과 함께 옆에 누워있던 형님에게 안겼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도 몸을 바들바들 떨고 계시더군요. 그리고선 속삭이는 말로 저에게 바로 옆방으로 뛰어가자고 하셨고, 저희는 팬티바람으로 옆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갔는데 그 옆방 쓰는 형님과 누님이 벌떡 일어나서 앉아 계시더군요. 그렇게 그 방에 들어가자 너네 왜 그렇게 식은땀을 흘려? 하며 저희한테 물어보셨고, 저희는 조금 전 방에서 겪었던 일을 하나둘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있던 형님은 뭔가 이상하다 하시면서 앉아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형님과 누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형님도 그 방에서 가위를 눌리셨대요. 그 가위 눌린 상태에서 눈을 뜨고 발밑에 위치한 TV 위 창문 쪽을 바라보셨는데 손목 2개가 막 창문을 긁고 있더랍니다. 너무 무서워서 속으로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했다고 해요. 그러자 점차 그 손목의 모습이 희미해졌고 형님이 안심하던 바로 그 순간 머리맡에 있던 나무문에서 손톱으로 그 나무문을 막 긁으면서 휘젓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화들짝 놀라 깨어났을 때 그 누님이 먼저 일어나서 앉아 계셨다고 해요. 이제 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누님도 잠이 들었고 누님은 꿈을 하나 꾸시게 됩니다. 롯데리아 앞에 저희가 일하는 사무실로 가기 전에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저희 넷이서 그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근데 꿈속에서 그 거리는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였다고 해요. 차도 하나 없고 사람도 하나 없고 그냥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호가 바뀌고 이제 다 같이 길을 건너고 있는데 그 신호등 반대편에서 키가 엄청 크고 보라색 페도라를 쓴 여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 여자를 스쳐서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저기요 하고 누님을 불렀대요. 그래서 누님이 네? 왜요? 하고 대답을 하자 그 여자가 혹시 제 손목들 보신 적 있으세요? 라며 물었고 못 봤다는 누님의 말에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곤 제 갈 길 가더랍니다. 그렇게 저희가 다 같이 횡단보도 끝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 갑자기 후다닥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보라색 여자가 2팔이 없는 채로 그거 니네 방에 있잖아! 이렇게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며 저희를 뒤따라 뛰어왔고 그대로 꿈에서 깼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어나 보니까 꿈이 너무나 섬뜩했는데 그때 자고 있는 형을 보니 막 식은땀을 흘리고 있길래 누나가 흔들어 깨운 후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문 열고 찾아왔던 거죠. 그렇게 다 같이 그날 일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는 곧장 다음 날 방을 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서 방에 있던 제 짐을 막 싸고 있었는데 머리 위에서 뭔가가 후두둑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그걸 만져보니까 분명히 피였습니다. 저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뒤로 나자빠졌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보니 그냥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물이 떨어진 곳을 찾아봤는데 천장은 바싹 말라있는 채로 일반 천장이랑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인 아줌마 인사도 쌩까고 숙소로 옮겼는데 희한한 게 저희 넷은 돌아가면서 심한 잔병을 앓았습니다. 저는 위염과 장염이 갑자기 찾아와서 입원을 했었고 그 두 형님과 누나까지 각자 다 돌아가면서 크게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홍장 여관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선족들과 세터민들이
월숙박하는 그런 여관이었더군요. 어쩐지 그날 밤 맞은편 방에서 조선 쪽 말투로 막 떠들고 집어던지고 싸우고 그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곳일지도 모르겠어요. 때는 2009년. 평소 친분이 있었던 의무중대 분대장에게 전해 들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흔히 돌고 도는 군대 이야기로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다만 글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로 어느 부대인지 유추가 가능하겠지만 군대 이야기인 만큼 아시는 분이라도 부대 언급은 절대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저희는 군대 밖에 싸제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의무중대 옆에 되게 뜬금없이 세워져 있는 하얀 개 형상을 하고 있는 동상이 있었거든요. 항상 그 동상으로 가져다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여기 족발 대짜 하나 개 동상 쪽으로 가져다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요. 왜냐하면 그 개 동상 바로 앞 철조망이 부대 경계였기 때문에 손만 내밀어서 음식을 받고 계산을 해주곤 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있기 전까지 그 개 동상이 왜 뻘쭘한 그곳에 서 있는지도 전혀 몰랐었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 중대가 경계하는 탄약고는 항상 의무중대 옆에 있는 오르막길을 지나야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은 그 의무중대 건물을 본단 말이죠. 2층짜리 작은 건물이었는데요. 그 의무중대 건물 옥상에는 초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긴 진즉에 폐쇄를 한 건지 전 신병 때부터 그 초소가 운영되고 있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경계를 나가다가 뭔가 평소에 다른 걸 느꼈는데 새벽에 그 폐쇄된 초소에 불이 환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마 근무를 서고 있으니까 그랬던 거겠죠? 아, 이제부터 저기 근무 서나 보네? 하면서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뭐 저희 부대도 아니고요. 그리고 한 2주쯤 지났나? 다시 거기에서 경계를 서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궁금하긴 했었는데 고작 그거 물어보자고 아픈 것도 없이 의무대를 갈 수도 없고 솔직히 별일 아니라서 까먹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샤워장에서 의무분대장을 만났습니다. 의무분대장은 저랑 다른 중대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친했는데 제가 거기 한번 파견을 나간 적도 있었고 뭐 평소에 죽이 잘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무대를 갈 때면 기다리지도 않고 무조건 하이패스였고 또 어떤 때는 신병 수행 놓는 연습한다고 팔 좀 빌려달라고 해서 제 팔을 피떡으로 만든 적도 있는 뭐 그런 사이였어요. 아무튼 우연히 사여장에서 만난 김에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걸 막 물어봤어요. 아참, 저번에 초소에 한동안 불 들어와 있던데 아저씨 중대는 근무 안 서지 않아요? 한동안 근무 들어가는 것 같더만 왜 또 안 서는 거예요? 하며 물어봤더니 휴 하고 한숨을 쉬면서 그 전말을 이야기해줬습니다. 원래 그 초소는 근무를 서던 초소였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그 초소가 폐쇄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다름 아닌 귀신 때문이었습니다. 근무를 서고 있으면 계속해서 여자 귀신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멀쩡한 자세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초소 지붕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피떡이 된 여자의 얼굴이 갑자기 거꾸로 쑥 내려오더라는 거죠. 그럼 그 순간 초병하고 그 거꾸로 내려온 얼굴이 얼마나 가깝겠어요. 그렇게 코앞에 얼굴을 들이밀고는 입을 쫙 벌리고 깔깔깔깔깔깔 미친듯이 웃는다는데 당연히 초병들은 졸도하고
울며불며 근무 못 서겠다고 난리였죠. 그런데 그런 걸 간부들이 믿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닥치고 근무 서라 했는데 초병들이 올라가는 족족 기절을 하니까 간부들도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조치를 취한다고 취한 게 처음에 설명했던 그 하얀색 개동상이었던 것이죠. 하얀 개동상을 주변에 세우면 그 귀신들을 쫓을 수 있다는 말에 동상까지 세운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은 계속해서 초병들을 보내버렸다네요. 한마디로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 초소는 폐쇄가 되었고 개동상만 덩그러니 남은 것이었죠. 그 직후에 제가 전입을 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최근에 다시 거기를 오픈을 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중대장이 임기 채우고 바뀐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중대장이 와보자 멀쩡한 초소가 있는데 근무를 안 서서 이유를 물은 거예요. 근데 돌아온 대답이 귀신 때문이라니? 그 사람 입장에선 뭔 개소린가 싶었겠죠. 신임 중대장이라고 자기를 놀리나? 기싸움하자 이건가? 싶었을 거예요. 아마 겪어보지 않았으면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신임 중대장이 미친 헛소리 하지 말고 제대로 근무를 서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여지없이 그 여자 귀신이 나타나 근무자들을 줄줄이 기절 파티를 하게 되었고 중대장은 이것들이 무슨 개수작이야? 작정하고 자기를 놀리나? 하는 생각에 직접 거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도 그것을 목격하기 이르자 그 초소가 2주 만에 다시 폐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미친 스토리를 샤워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길래 얼마나 시달렸으면 이럴까 싶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의무분대장이 묘사한 귀신의 모습은 훨씬 더 리얼하고 무서웠거든요. 아 글쎄, 애들이 겁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 보고도 기절 안 한 애들이 진짜 용한 거라니까? 초소 지붕 아래로 머리카락을 쭉 늘어뜨리고 깔깔깔깔 웃는데 온 얼굴이 피범벅이라 그 여자가 웃지 않았으면 눈코입이 어딘지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니까? 진짜 나 거기서 버틴 애들이 더 신기해. 이 이야기는 2001년도에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2017년부터 작년 말까지 플랜트 관련 업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저의 첫 취업은 해외 취업으로 한동안 필리핀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뒤 이직을 했고 그 당시 근무지가 경남 사천이었습니다. 저는 본가가 서울이었기 때문에 한동안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숙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숙소라고 해서 기숙사 건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에 몇몇 호실들을 잡아서 직원들 숙소로 제공해줬어요. 큰 거실 하나에 방 3개짜리 아파트로 한 호실에 직원 3명이 같이 사용했습니다. 뭐 여느 집들이 그렇듯이 안방이 가장 크고 나머지 방 2개는 비슷비슷한 사이즈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큰 방을 쓰지 않나요? 물론 제가 경력직이긴 했지만 기존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경력이 있는 분들인데다가 그 회사에는 저보다 먼저 취직을 하신 걸 텐데 굳이 가장 넓은 안방을 비워두었더라고요. 저는 좋다 하고 짐을 정리한 뒤 하루하루 새로운 회사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방 쓰는 사람들과도 많이 친해졌고요. 그렇게 며칠을 같이 지내던 도중 저는 그 동료들한테 지나가는 말로 왜 저기 큰 방 안 쓰셨냐 하며 가볍게 물어봤고 그분들도 그냥 어차피 잠만 자는 방인데 짐 옮기기 귀찮아서 그렇다 하며 답변을 주시더군요.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부터였습니다. 제 방에는 거실 베란다와 연결돼 있는 창문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잠을 자다가 문득 눈을 떴는데 상체만 보이는 검은 그림자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머리는 보이지 않았고요. 바깥에 가로등 불빛을 배경으로 해서 그 그림자가 보이는데 처음엔 제가 잠결에 저기 베란다 옷 말린다고 걸어놓은 게 그렇게 보이는 걸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고 아침이 밝아오며 출근 준비하려고 일어났는데 그때는 창문에 뭐 하나 가리는 것 없이 해가 막 들이쳤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뒤였죠. 퇴근 후에 숙소로 돌아와서 잠이 들었는데 자기 전에 맥주를 한 캔 따고 잤더니 소변이 마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저번처럼 잠에서 깼는데 창문에는 저번처럼 옷이 걸려있던 건지 또 그림자가 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거실 베란다로 나가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한 대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베란다 왼쪽을 바라봤는데 베란다 천장 건조대에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바닥 쪽으로 캐리어나 뭐 안 쓰는 짐들만 좀 널브러져 있을 뿐. 그래서 저는 갸우뚱하며 마저 담배를 피고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실을 지나서 방으로 들어가자 창가 쪽으로 그림자가 져 있어요. 근데 제가 누워서 볼 땐 몰랐는데 그 방으로 들어가면서 정면으로 보니까 그 그림자가 상체, 그러니까 윗도리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리까지 보이면서 뭔가가 서 있는 듯 보였습니다. 조금 전 담배 필 때까지만 해도 그 베란다 쪽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거 뭐야? 하고 저는 그대로 제 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 다음날 아침 출근 중인 같은 방 동료들에게 발견이 되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본 건 창문을 열자 얼굴이 없이 목이 잘린 채 몸만 덩그러니 서 있는 누군가의 전신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절을 했지만 그때 그것을 보고 제가 느낀 느낌은 그대로 기억이 납니다. 창문을 열고 코앞에서 그것을 마주했을 때 저는 이게 분명히 잘못 본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듦과 동시에 그 끔찍한 모습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치 오래 앉았다 일어나면 눈앞이 흐려지면서 현기증 나는 거 알죠? 마치 그것처럼 눈앞이 막 뭐가 번지면서 흐려지던 게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이 일은 저희 회사에서도 많이 회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듣게 된 사실은 예전에 원래 그 방을 쓰던 한 유부남 직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주말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분께서 와이프가 불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젠 주말이 되더라도 집에 안 가고 계속 일 숙소 이렇게 반복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2017년 추석이었을 거예요. 그때가 추석이 황금 연휴라 연휴가 꽤 길었었는데 다른 동료들은 여자친구 보겠다, 또 가족들 보겠다며 다 고향으로 떠났는데 이분은 갈 데 없이 그냥 숙소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물론 같은 방 동료들이 걱정도 했지만 겉으로는 아유 괜찮으니까 다녀오라고, 난 이번 연휴엔 좀 쉬겠다며 그래서 숙소에 남아 있었던 건데 그분이 역시나 감정적으로 버티기 어려웠던 건지 베란다에 있던 왕관기였던가? 거기에 목을 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황금 연휴였다고 했잖아요. 거의 일주일이 넘는 기간이었는데 그렇게 연휴가 길다 보니까 그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는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일을 겪고 난 뒤로 저는 회사와 상의 후에 월세 정도만 지원을 받기로 하고 근처 원룸을 구해서 방을 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덤하게 계속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의 모습에 현실은 얼마나 더 무섭고 험난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살고 있는 31 초보 신랑입니다. 오늘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을 구할 적에는 조금 더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지쳤고 또 많이 혼란스럽네요. 저희 부부는 지난 11월 집을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혼인신고만 올렸고 결혼식은 아직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만큼 열심히 보란듯이 남들에게 지지 않게 꿋꿋하게 잘 살자 하여 3년 전에 동거를 시작했고 작년에 혼인신고를 올리고 저도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죠. 그리고 조금씩 모아놓았던 돈을 가지고 드디어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5평 정도의 소형 아파트로 8층에 남향이어서 해도 잘 들었고요. 주변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 대형마트도 걸어서 10분 이내인 전형적인 아파트촌입니다. 공원도 가깝고요. 집은 거실 하나에 방 2개, 화장실 하나와 작은 부엌, 그리고 베란다까지. 저희가 전에 살던 자취방에 비해서는 둘이 생활하기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건 보증금이 살짝 낮았다는 점입니다. 뭐 그렇게 크게 낮았던 것은 아닙니다만 이 근처 아파트에 비하면 이 정도 가격도 나올 수는 있겠구나 하는 그런 수준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전에 살던 사람이 집주인이라는 점이 가장 끌렸습니다. 집주인이 살았으니까 문제점이나 뭐 수리할 것이 있다면 얘기도 잘 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였죠. 아무튼 바쁘게 이사 준비를 하여 드디어 아파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아내도 만족하고 저도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별일 없이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죠. 처음 일주일간은 전 주인이 쓰던 흔적들을 지우고 문풍지를 다시 붙이거나 창고를 청소하거나 하는 등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도 해야 했기 때문에 아주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 한 3주 정도가 지나서 아내의 친구들을 집들이 겸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맛있는 걸 먹으며 도란도란 얘기를 하다가 밤이 깊어서 아내의 친구들을 거실에서 재웠습니다. 이불과 베개를 주며 이야기하다 자 하고 아내는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평소 때처럼 아내와 저는 잠이 들었죠. 그런데 사건은 새벽이 지나고 나서 벌어졌습니다. 거실에 있던 아내의 친구들이 갑자기 아내를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 야! 아내는 졸린 눈을 비벼가며 얼른 방 밖으로 나가보았더니 글쎄 친구들의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집에 가봐야 하나?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해대더군요. 대체 무슨 일이람? 저도 일단 거실로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친구들은 그날 밤 친구 넷 중 셋은 아주 비슷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꿈이냐면 친구 1은 베란다를 통해서 밖을 보고 있었는데 무언가 떨어지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길래 밑을 보았더니 글쎄 사람이 떨어졌다는 꿈이었죠. 그리고 친구 2는 자꾸 문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하도 급박하게 두드려서 문을 열어주었더니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꿈이었고요. 그리고 친구 3은 다들 자고 있는데 자기만 잠에서 깨서 물을 마시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고 다시 자리에 누우려고 할 때 무언가 이상한 기척이 느껴져서 베란다를 보니 글쎄 누가 베란다 난간을 손으로 잡고 매달려 있었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친구 4는 아주 잘 잤다고 하고요. 확실히 그 꿈들의 내용이 미신을 잘 믿지 않는 제가 들어도 되게 재수없어 보였습니다. 친구들은 뭔가 기분이 좋지 않다, 집에 가봐야 하는 게 아니냐 라며 막 서로 중얼중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일단 아내의 친구분들에게 자리가 불편하니까 꿈을 안 좋은 걸 꾼 것 같다고, 그래도 이제 새벽 4시고 하니까 정 불편하면 이미 잠은 다 깬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아침이라도 먹고 제가 하나하나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뭐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하여 일어나서 이야기를 좀 하다가 아침밥도 먹고 그리고 다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미 7시가 넘었더군요. 그렇게 해가 뜨고 나서 아내의 친구분들을 다 하나하나 데려다 주고 나서야 집들이는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만 끝났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내는 저에게 이 집에 뭐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며 운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무서운 것을 무척이나 싫어했었기에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는 피하고 보는 성격이거든요. 저는 아내에게 있긴 뭐가 있겠어? 하고는 그럼 내가 거실에서 한번 자본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친구 1과 3이 꿨던 꿈을 그대로 꾸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내에겐 말하지 않았지만요. 왜냐면 말해봐야 긁어 부스럼일 테니깐요. 저는 뭐 별로 꿈 같은 거 꾸지도 않았다, 잘만 잤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내내 불편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서 저희가 주말에 청소를 하던 도중 베란다 맨 밑쪽 난간에서 한 장, 보일러실의 보일러 뒷면에서 한 장, 총 2장의 부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먼저 발견을 했는데 아내한테 바로 들켜버렸고요. 아내와 저는 재수없어 하면서 그 부적을 떼어냈고 혹시나 해서 십자가로 된 목걸이를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아내와 저는 방에서 잠을 잘 때도 그 똑같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짧게 그런 식의 꿈을 계속 꾸게 됐던 건데요. 대체로 아내와 제가 꾼 꿈의 내용은 어두운 밤, 베란다에서 무언가가 위에서 떨어지거나 혹은 밑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거나 아니면 문 밖을 누가 자꾸 막 두드린다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싫어지더군요. 아내 역시도 이 집에 정을 붙이기가 힘들어하는 것 같기에 저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주인에게 부적을 발견했다 하고 이걸 떼어내버렸다고만 말했습니다. 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요. 그러자 그 집주인이 그 부적 떼어버리고 나서는 아무 일도 없었냐?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별다른 일은 없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붙어있던 거냐, 무슨 부적이냐 하고 물어보자 이 집주인이 쉽게 입을 떼지를 않는 거예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이 너무 나빠진 저는 집 계약할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지 않았느냐, 나 이 통화 지금 다 녹음하고 있다, 내가 이거 곧장 공인중개사 사무소 가서 얘기해봐야겠다며 으름장을 냈습니다. 물론 이게 정말로 증거가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몰아붙인 으름장이었으니까요. 그러자 집주인은 다음날 저희 집에 찾아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정말로 집주인이 뭐 이것저것 빵과 비싸 보이는 쿠키 같은 걸 사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실직고를 하더군요. 사실은 자기 이전에 여기 살던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뭐 자살 같은 건 아니었고 사고사였다고 하더군요. 당시 TV가 잘 나오지 않자 이제 베란다에 달린 안테나를 좀 손보겠다고 거기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무게중심을 못 잡고 베란다 밖으로 그만 넘어가서 돌아가셨다고 하답니다. 그 후로 그 집이 비어있게 되었고 집주인이 들어가서 실거주를 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그 집에서 잘 때마다 그 전에 살던 사람이 죽는 꿈을 계속 꾸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기분이 좋진 않지만 그게 자기 집이다 보니까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어서 이제 무당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무당이 지금 내가 지어주는 부적을 붙여놓고 2년만 살면 된다, 2년만 지나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부적을 붙이자마자 본인이 살긴 좀 그렇고 거기를 보증금을 조금 싸게 해서 세를 놓은 거예요. 그리고 곧장 저희 부부가 들어와서 살게 된 것이었고요. 너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제가 알았다면 애초에 이 집을 계약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집주인은 다시 한번 자신이 부적을 붙이든 구시든 뭐든 다 해주겠다 이렇게 저희를 설득하더군요. 그러나 이미 잔뜩 놀란 저와 제 아내는 마음이 내키질 않더군요. 결국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집 알아보실 때 꼭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전달하는 모든 보고 들었던 것들은 그날의 상황 그대로를 전달해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친형은 저랑은 연년생으로 고등학교 2학년 당시 킥복싱 선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요한 시합이 하나 있어서 가족들 다 같이 강원도 양구 총구석으로 형을 응원 갔습니다. 형은 같은 체육관 사람들과 시합 전날 먼저 시합장으로 향했고 저희 가족은 시합 당일날 형을 응원하러 갔죠. 대회 일정은 1박 2일 이틀 동안의 일정이라 형은 같은 선수부 사람들과 숙소를 쓸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와 저는 시합장 근처에 숙소를 잡고 따로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 시합 첫날은 서울에서 아침 일찍 시합장으로 향해서 형의 시합을 응원했습니다. 다치면 어쩌나 하는 부모님의 우려와는 다르게 형은 기분 좋게 시합을 이기더라고요. 그렇게 늦은 오후가 돼서야 첫날의 모든 시합이 끝이 났습니다. 부모님은 고생한 형과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싶었지만 같은 체육관 사람들끼리 따로 다 같이 오리고기를 먹으러 간다고 해서 저와 부모님은 따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강원도 양구는 진짜 뭐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근처 좋은 데서 드라이브나 하고 밥이나 먹고 오자고 했어요. 그래서 한참 돌아다니다 먹은 저녁 메뉴가 매기 매운탕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태어나서 민물 생선 매운탕은 처음이었는데 제가 알던 그런 매운탕이 아니더라고요. 부모님께서도 오랜만에 너무 맛있었다며 다들 감탄을 했고 형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함께 다시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둘째 날 시합이 재개되었는데 형은 기분 좋게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시상식까지 다 끝난 뒤에는 가족들이 오지 않은 관원들은 체육관차를 타고 다 같이 돌아갔고 가족이 있는 사람들만 따로따로 해산하게 되었는데 저희 가족은 형을 태우고 따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서울로 가는 길에 아빠는 형한테 저녁 뭐 먹고 싶어? 하고 물어보았고 그때 형이 뜸을 들이면서 생각을 하고 있길래 저는 곧장 어제 그 매운탕 진짜 맛있던데? 하며 운을 뗐고 그러자 부모님께서는 맞다, 어제 매운탕 진짜 맛있었는데 우리 한 번 더 먹어도 되는데 넌 어때? 하며 형한테 물었습니다. 형은 좋다고 대답을 했고 그렇게 어제 갔던 집 말고 춘천인가 가평 어디쯤에 있는 한 매운탕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은 민박도 같이 운영하고 있었고 아버지께서는 여기서 하루 자고 가면 어떻겠냐고 윤기가 금메달까지 땄는데 아빠는 소주 한 잔은 안 할 수 없겠다면서 사장님을 부르시더라고요. 저기요 사장님, 지금 민박 방 남는 거 있습니까? 예, 1박에 5만원만 주셔. 아 그러면 이따가 방 하나 주시고요 여기 참이슬도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다 같이 맛있는 저녁 식사 후 사장님께 방키를 받아들고 다 같이 민박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다 같이 나란히 누워서 자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때 아버지가 별 시덥잖은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너희들 그거 알아? 어떤 거? 너네 민물 매운탕 이번에 처음 먹어봤잖아. 엄청 맛있었지? 확실히 맛이 다르지? 맛있더라. 확실히 횟집에서 먹는 매운탕이랑 맛 자체가 다르던데? 그거 왜 맛있는 줄 아나? 글쎄, 그냥 생선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그게 말이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가 사람 고기래. 아빠 취했어? 무슨 소리야? 에이, 취하긴 뭘 취해. 그게 아니고 사람 뜯어먹고 산 고기들이 살도 빵빵하게 잘 오르고 맛도 있대. 아유, 이이가? 농담을 해도 참. 취했으면 얼른 자요. 내일 운전해야 하는 사람이 참. 아니 진짜요. 아빠 어릴 적에 사람 많이 죽는 물가가 물고기 빵도 크고 실하다는 말이 있었어. 물론 맛도 좋고. 아빠, 그럼 뭐 지금 우리가 사람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농담이야 농담. 그렇게 썰렁한 농담을 주고받다가 다 같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다시 서울로 출발을 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에는 큰 물길이 있었는데 아마 북한강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멀리
제 눈에 보이는 물가 주변으로 구급대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여럿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를 타고 빠르게 지나가는 와중이라서 무슨 현장인지 자세하게 관찰하기는 어려웠지만 분명한 건 다수의 구급대원들이 모여있던 건 분명했습니다. 뭐야? 왜 저렇게들 모여있어? 어머어머, 사고 났나? 물가에 모여있는 거면 사람 빠진 거겠지. 그런데 아빠 경험상 말이야. 이미 구급차 단위로 저렇게 출동을 했다는 건 늦은 거야. 이미 죽은 사람을 건져냈거나 사라진 사람 수색 중인 거 아닐까? 지금이야 전날 밤 아버지가 했던 그 이야기가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전날 저 장면을 목격했을 때만큼은 괜히 그 말이 와닿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추후 시간이 지나서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인터넷에 떠도는 무서운 이야기 중에 유독 큰 고기가 잘 잡히던 한 낚시 포인트에서 시신이 떴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며 제 친구들이 이야기해주더군요.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날은 유독 날씨가 꾸덕꾸덕 덥고 습한 날씨였습니다. 다음날부터 며칠간 연이은 비 소식이 있길래 저는 늦은 밤이었지만 저희 집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섰습니다. 평소에 집 근처 산 초입에 한 공원이 있는데 그쪽으로 자주 산책을 나갔었습니다. 제가 산책을 나가자는 말에 강아지는 이미 신이 나서 막 이리저리 점프를 뛰고 있었고 저도 어차피 주말을 앞두고 있던 터라 기분 좋게 밤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집 밖에 나가자마자 괜히 나왔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밤이라서 햇살은 전혀 없었지만 후덥지근한 날씨와 높은 습도 탓에 이미 머리와 콧잔등에서는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저희 집 강아지는 신나서 여기저기 전봇대 냄새를 맡으면서 그렇게 산 초입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 초입에 올라 공원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시간이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지라 주변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 보이는 사람은 말이죠. 그 공원은 주변이 정말 산으로 삥 둘러싸여 있고 딱히 등산로가 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저랑 같은 편 진입로 또는 반대편에 있는 내리막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에야 어딘가에서 사람이 튀어나올 리가 전혀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만이라도 자유롭게 산책을 시키고 싶어서 몸줄을 풀어주고 산책을 시켰습니다. 참고로 강아지는 포메였고요. 지금도 잘 살아있습니다. 아무튼 가로등도 중간에 하나씩만 드문드문 켜진 정도라 아주 밝지는 않았어요, 주변이. 하지만 평소에 종종 산책을 나오던 곳이라 어두워도 길이 눈에 잘 익은 상태였죠. 어둡긴 했지만 평소처럼 반 오르막길이던 그 길을 잘 둘러둘러 걷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쪽 위에서 검은색 뭔가가 땅바닥에 바짝 붙어서 저희 쪽으로 다가오는데 처음 한 0.5초도 안 되는 그 발견 직후에는 다른 강아지인가? 아니면 공 같은 게 굴러 떨어지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에 저희 집 강아지가 그걸 괜히 따라갈까 싶어서 바로 옆에서 풀냄새를 맡고 있던 강아지 옆으로 쭈그려 앉아 몸줄을 곧장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게 뭐 강아지처럼 이렇게 걸어오는 게 아니라 공 같은 게 굴러오고 있었는데
그게 한 저희로부터 15m쯤 앞쪽에 가로등 밑을 지날 때 저는 비로소 그게 공 같은 게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반쯤 덮은 검은 털, 그리고 두 개의 선명한 눈. 그건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빠르게 제 옆을 굴러 아래쪽 어딘가로 사라졌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심지어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주르륵 나더라고요. 그러다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서 빨리 거기서 내려가야겠다 생각을 하고서는 서둘러 저희 집 강아지를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저거 뭐야? 설마 내 주변에 살인마가 있었나? 너무 선명해서 잘못 본 건 아닐 거고, 아니면 귀신을 본 건가? 만약 제가 진짜로 시신의 머리를 본 거라면 멀리 생각해서 괜히 이 사건에 나도 연루가 되면 어쩌지? 하는 이상한 상상도 들었고, 또 분명히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지만 그게 귀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저희 집 강아지가 절대로 공처럼 굴러가던 그것을 모른 척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몸줄을 막 잡아 끌거나 짖거나 했을 텐데, 생각해보니 저희 집 강아지는 전혀 그것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온 저는 한동안 해가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거기로 산책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제가 봤던 그게 귀신이었나 보구나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공원이 산 초입이다 보니까 만약에 아래로 굴러서 어디론가 떨어진 거라면 이미 누군가한테 발견이 되어서 그 사건이 공론화가 되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한동안 시간이 흘러 어느 주말이었는데요. 평소에 저희 어머니랑 잘 알고 지내는 동네 아주머니들 몇몇이 집에 커피 한잔 하러 놀러 오셨거든요. 그리고는 거실에서 이야기 중이었는데요. 당시 거실 TV에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 문경 십자가 편이 재방송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방송을 곁눈질로 보면서 엄마와 지인분들이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한 아주머니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생각으로들 저런지 몰라. 요 십몇 년 전에 앞산 공원 조성할 때도 저기 목 없는 시신 나와가지고 수사했잖아. 근데 아직까지 범인 못 잡았어. 순간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저희 집이야 중간에 이사를 온 거니 그 산에 대해서 알 턱이 없었는데, 엄마도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셨는지 그게 정말이냐며 되묻는데, 당시 거기서 발견됐던 시신이 40살 먹은 남자였다고 그 아줌마가 말씀을 하시는데, 듣고 있던 저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집안이 이렇게 오싹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던 그 굴러가고 있는 머리도 길지 않은 머리에 남자였거든요. 아무튼 그 아주머니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미 경찰에서 그 산을 다 수색을 했겠지만, 혹시라도 어디에 발견되지 못한 유골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남아있는 혼을 제가 목격한 것인지 아직까지도 생각만으로 소름이 돋습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